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잔이 해산하고 나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푸르빌르가로 답례 방문을 하기로 하고 또 쿠툴리의 후작댁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줄리앙은 경매에서 새 마차를 한 대 샀다. 새 마차는 포장이 없는 경쾌한 사륜마차로 말이 한 필만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은 외출할 수 있었다. 12월의 어느 맑은 날 그 마차에 말을 메고 노르망디의 평야를 가로질러 2시간을 달린 후에 산허리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바닥은 농토로 된 골짜기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씨를 뿌린 돼지들은 얼마 안 가서 초원으로 바뀌었고 초원은 키 크고 마른 갈대로 가득한 늪으로 변하였다. 갈대의 기다란 잎은 노란 리본처럼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계곡을 급히 돌아가자 라브리에트 성관이 모습을 나타냈다. 한쪽은 나무가 많은 비탈길에 등을 기대고 있고 다른 쪽은 커다란 못 속에 성벽을 온통 담그고 있었다. 그 못은 계곡의 다른 비탈을 덮고 있는 정면의 키 큰 전나무 숲에서 끝나고 있었다. 안뜰로 들어가려면 아주 오래된 도계교를 건너서 루이 13세식의 넓은 정면 현관을 지나야 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슬레이트 지붕에 작은 탑이 있고 벽돌로 문틀을 한 동시대의 우아한 저택이 있다. 줄리앙은 그 건물의 밑바닥까지 잘 알고 있는 단골 손님이기라도 한 듯이 잔에게 건물의 부분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그 저택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 저 정면 현관을 보구려. 저렇게 저택이 웅장할 수가 있을까? 건물의 모든 후면 현관은 못을 향해 나 있고 그 못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훌륭한 계단이 있어. 계단 밑에는 배 4척이 정박하고 있는데 2척은 백작의 것이고 2척은 백작 부인의 것이지. 저기 오른쪽에 포플러 장막이 보이지? 거기가 이 못의 끝이고 거기에서 백항까지 흘러가는 강이 시작되는 거야. 이 근방에는 물새가 많지. 백작은 거기에서 사냥하는 것을 몹시 좋아해. 이런 것이 진짜 훌륭한 귀족의 저택이란 말이지. 입구의 문은 열려 있었다. 얼굴빛이 창백한 백작 부인이 나타나 미소를 머금고 방문객을 맞이하러 나왔다. 그녀는 옛날 성주의 부인처럼 옷자락이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이 백작의 저택을 위해 태어난 아름다운 호수의 미인처럼 보였다. 객실에는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4개는 못과 바로 맞은편 비탈로 올라간 어두운 소나무 숲을 바라보게 열려 있었다. 어두운 색조를 띤 녹색은 못을 깊게 장엄하게 그리고 음산하게 보이게 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면 나무들의 신음소리가 마치 늪의 소리와도 같이 들렸다. 백작 부인은 마치 어린 시절의 친구라도 되는 듯 잔의 2 손을 잡아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 있는 나지막한 의자에 앉았다. 한편 5개월 전부터 소홀히 하고 있던 모든 우아함이 되살아난 줄리앙은 부드럽고 다정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미소를 지었다. 백작 부인과 줄리앙은 그들의 승마 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줄리앙이 말에 오르는 방식이 좀 이상하다고 하며 그를 비틀거리는 기사라고 부르자 그도 역시 웃으면서 그녀에게 용감한 여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창문 아래에서 총소리가 한방 나자 잔은 조그맣게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백작이 조그만 오리를 쏘아 죽이는 소리였다. 그의 부인이 곧 그를 불렀다. 노젓는 소리,
돌에 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장화시는 거대한 백작의 모습이 나타났다. 물에 젖은 2마리의 개를 데리고 왔는데 개도 주인처럼 상기에 있었다. 개들은 문 앞 양탄자 위에 비스듬히 누웠다. 백작은 자기 집이어서인지 전보다 훨씬 편하게 보였고 손님들을 보자 몹시 반가워했다. 그는 난로에 장작을 지피게 하고 마디라산 포도주와 비스킷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물론 저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가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는 어린애에 대한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아서 사양했다. 백작은 그래도 간청을 했다. 잔이 끝끝내 응하려고 들지 않자 줄리앙은 갑자기 눈에 띄게 초조한 빛을 보였다. 그러자 자는 남편의 냉혹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기분을 건드릴까 두려워서 내일까지 포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괴로웠지만 승낙을 하고 말았다. 오후는 즐거웠다. 먼저 샘터를 보러 갔다. 샘은 끓어오르는 물처럼 언제나 움직이는 맑은 수반 안에 이끼 낀 바위 밑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배를 타고 시든 갈대 사이로 난 유일한 길을 가로질러 한 바퀴 돌았다. 백작은 코를 바람 부는 방향으로 쳐들고 냄새를 맡고 있는 2마리의 개 사이에 앉아 노를 저었다. 그가 노를 저을 때마다 큰 배가 들썩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자는 이따금 차가운 물속에 손을 담그고 손가락에서부터 가슴까지 스며드는 얼음같이 찬 냉기를 즐기고 있었다. 배의 뒷부분에서는 줄리앙과 숄로 몸을 감싼 백작 부인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이 짓는 그런 미소를 끊임없이 짓고 있었다. 마른 갈대 속으로 불어오는 북풍, 얼음같이 차가운 전율과 함께 저녁이 찾아왔다. 태양은 전나무 뒤로 잠기고 있었다. 그리고 새빨갛고 기이한 작은 구름으로 가득 찬 붉은 하늘은 바라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거대한 불길이 타고 있는 널따란 객실로 돌아왔다. 열기와 즐거운 느낌이 문에서부터 사람들을 유쾌하게 했다. 그러자 백작은 기분이 좋아져서 역사와 같은 2팔로 아내를 껴안고 어린애처럼 자기 입이 있는 데까지 쳐들어 올리고는 그녀의 뺨에 만족을 느끼는 선량한 남자의 힘찬 키스를 2번 퍼부었다. 자는 미소를 머금고 그의 수염만 보아도 식인귀라고 말할 것 같은 그 사람 좋은 거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매일같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줄리앙에게로 시선을 옮기자 그녀는 문턱에서 무서울 정도로 창백해져서 백작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서 있는 그를 보았다. 불안해진 그녀가 남편 곁으로 다가가 낮은 소리로 물었다.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는 화가 난 어조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버려둬. 추워서 그래. 모두들 식당으로 들어가자 백작은 개들도 데리고 들어가도 좋냐고 허락을 구했다. 개들은 곧 들어와서 주인의 좌우에 앉았다. 주인은 개들에게 쉴 새 없이 먹을 것을 주면서 비단같이 부드러운 기다란 귀를 쓰다듬어 주었다. 개들은 머리를 내밀고 꼬리를 흔들었으며 만족한 듯이 가볍게 몸을 흔들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장과 줄리앙이 떠날 준비를 하자 백작은 횃불을 켜고 고기 잡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들을 다시 붙들었다. 그러고는 2 사람을 백작 부인과 함께 못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 세워놓고 자기는 투망과 활활 타는 횃불을 든 하인과 함께 배에 올랐다. 밤 날씨는 맑았고 황금을 뿌려놓은 것 같은 하늘 아래는 냉기가 살을 찌르는 듯 했다. 횃불은 이상스럽게 움직이는 불의 긴 꼬리를 수면 위에 어른거리게 하고 갈대 위로 춤추는 듯이 어렴풋한 빛을 던졌으며 전나무 숲을 환하게 비추었다. 갑자기 배가 한 바퀴 돌자
거대하고 괴상한 그림자가,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밝게 비친 숲의 기슭에 우뚝 솟아올랐다. 머리는 나무들을 넘어서 어두운 하늘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발은 못 속에 잠겨 있었다. 터무니없이 큰 그 존재는 마치 별을 잡으려는 것처럼 두 팔을 쳐들었다. 갑자기 그것은 그 거대한 팔은 위로 뻗쳐 있다가 다시 축 처졌다. 그러고는 곧 찰싹거리는 작은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배가 다시 조용히 방향을 돌리자 그 불가사의한 환영은 도는 순간 횃불이 내비친 숲을 따라 달려가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수평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러고는 갑자기 전번보다는 좀 작은, 그러나 더 선명하게 이상한 몸짓을 하면서 성관의 현관위에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백작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질베르트, 8마리 잡았어. 노가 물결을 때렸다. 거대한 그림자가 이번에는 성벽 위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으나 키도 몸집도 줄어들었고 머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몸집은 작아지는 것 같았다. 드 푸르빌르시가 여전히 횃불을 들고 있는 화인을 데리고 돌층계로 다시 올라왔을 때 그 그림자는 백작의 몸집만큼 줄어들고 또한 그의 행동을 일일이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다. 백작의 그물 속에는 펄떡펄떡 뛰는 8마리의 통통한 물고기가 들어있었다. 장과 줄리앙이 그들이 빌려준 망토와 담요로 몸을 완전히 감싸고 집을 향해서 마차를 달리고 있을 때 잔은 무심코 말했다. 그 거인은 정말 선량한 분이에요. 그러자 마차를 몰고 있던 줄리앙이 대뜸 대답했다. 그렇기는 해. 하지만 남 앞에서 지나친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일주일 후에는 이 지방의 제일가는 귀족 집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쿠틀리의 가를 방문했다. 레미닐의 영지는 카니의 큰 부락과 인접해 있었다. 루이 14세 때 지어진 이 새 성가는 벽으로 둘러싸인 훌륭한 정원 안에 가려져 있었다. 언덕 위에는 옛 성의 폐허가 보였다. 제복을 입은 하인들이 장엄한 방 안으로 방문객들을 안내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일종의 원주가 세부르산에 거대한 술잔을 바치고 있고 받침돌에는 군주가 드 쿠틀리의 후작에게 준다는 국왕의 친필 편지가 수정판 속에 들어있었다. 장과 줄리앙이 이 국왕의 선물을 보고 있을 때 후작 부부가 들어왔다. 부인은 얼굴에 분을 바르고 억지로 친절한 체 하면서 공손하게 보이려는 욕심으로 일부러 꾸민 듯한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하였다. 주인은 흰머리를 똑바로 빗어올린 뚱뚱한 남자였는데 그의 몸짓이나 음성, 태도 모두에서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 오만한 모습이 드러나 보였다. 이 사람들은 정신이나 감정, 언어에 있어서 언제나 중말을 타고 있는 것 같이 에티켓만 찾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상대방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만 이야기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미소를 지었으며 부근의 소귀족들을 언제나 공손하게 접대한다는 자기들 훌륭한 가문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장과 줄리앙은 이런 부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환심을 사려고 노력도 해보았으나 더 머물러 있기도 거북하고 그렇다고 물러가는 것도 어색했다. 그런데 후작 부인 자신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예의 바른 여왕처럼 적당한 곳에서 이야기를 중단함으로써 방문은 자연스럽고도 간단하게 끝이 났다. 돌아오는 길에 줄리앙이 말했다. 어떻소? 당신만 괜찮다면 방문은 이 정도에서 끝내기로 합시다. 나는 푸르빌르가로 충분해. 잔도 그의 의견에 동감이었다. 1년의 마지막인 어두운 동굴 같은 이 침침한 달, 12월이 느리게 흘러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폐쇄된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잔은 언제나 폴에게 정신이 팔려서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다. 줄리앙은
불안스럽고 불쾌한 시선으로 포를 곁눈질했다. 가끔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여자들이 자식에 대해 갖는 그런 열정적인 애정으로 애무를 할 때면 그녀는 아기를 아버지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기에게 입 좀 맞춰주세요. 당신은 아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요. 그러면 줄리앙은 주먹을 쥐고 흔들고 있는 그 작은 손에 닿지 않도록 하려고 자기의 온몸을 숙이면서 어린애의 매끈한 이마에 내키지 않는 듯 입술 끝을 가볍게 대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마치 어떤 혐오감이 그를 내모는 것처럼 급히 나가버리곤 했다. 촌장과 의사와 사제는 이따금 와서 저녁 식사를 했다. 때로는 푸르빌르 부부와도 했는데 그들과는 점점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 백작은 포를 몹시 귀여워하는 듯했다. 그는 방문에 와 있는 동안 줄곧 포를 무릎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오후 내내 안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는 거인같이 커다란 손으로 섬세하게 아이를 다루었으며 그의 긴 수염 끝으로 아이의 코끝을 간지리며 어머니처럼 아이가 너무 귀여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키스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가 없는 메마른 결혼 생활에 줄곧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3월은 청명하고 건조했으며 거의 온화한 날씨였다. 질베르트 백작 부인은 넷이서 함께 승마 산책을 하는 것에 관해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긴 저녁과 긴 밤, 늘 비슷하고 단조로운 긴 하루하루의 실증이 난 자는 이 계획에 몹시 기뻐하면서 동의했다. 일주일 동안 그녀는 승마복을 만드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며 기뻐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 네 사람은 승마 산책을 시작했다. 그들은 언제나 둘씩 나란히 서서 달렸다. 백작 부인과 줄리앙이 앞서서 가고 백작과 자는 100보쯤 떨어진 뒤에서 달렸다. 뒤에 두 사람은 마치 다정한 친구처럼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건전한 정신과 순박한 마음의 접촉으로 친구가 되었던 것이다. 앞서가는 두 사람은 자주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이따금 격렬한 웃음을 터뜨렸으며 갑자기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말하는 것처럼 서로를 쳐다보곤 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멀리, 아주 멀리 가고 싶은 욕망, 도망가고 싶은 욕망에 끌리듯이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질베르트는 흥분한 듯이 보였다. 그녀의 발랄한 목소리는 미풍에 실려 이따금 뒤에 처진 두 사람에게까지 들려왔다. 그러자 백작은 작은 미소를 지으면서 잔에게 말했다. 내 아내는 매일 기분이 좋지 않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작 부인은 자기의 안마를 부추기며 박차를 가하였고 그러다가 갑자기 고삐를 잡아당기곤 하였다. 그러자 줄리앙이 몇 번이나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래도요. 그러다가는 말이 당신을 몰고 갈 겁니다. 그녀가 즉각 대꾸를 했다. 할 수 없지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 또렷한 말은 마치 공중에 걸려있는 것처럼 들판에 울릴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고 모진 음성이었다. 말은 뒷발로 서서 땅을 걷어차고 거품을 내뿜었다. 갑자기 불안해진 백작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조심해요, 질베르트! 그러자 마치 도전이나 하려는 것처럼 그 어느 것으로도 제지할 수 없는 여자의 신경질적인 발작으로 말의 두 귀 사이를 난폭하게 채찍으로 후려갈겼다. 미친 듯이 날뛰며 일어선 말은 앞다리로 허공을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다리를 땅에 붙이자 무서운 기세로 있는 힘을 다해 들판으로 달려갔다. 말은 우선 초원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는 경작지를 가로질러 달려갔으며 비옥하고 습한 땅에 먼지를 일으키며 말과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달려갔다. 줄리앙은
아연 실색해서 그 자리에 선 채 부인! 부인! 하고 절망적으로 불러댔다. 그러나 백작은 짐승의 비명 같은 소리를 내더니 타고 있던 육중한 말의 목덜미에 허리를 구부리고 자기의 온몸으로 말을 밀어 앞으로 내몰았다. 그러한 자세로 말을 달리게 하면서 목소리와 몸짓과 박차로 말을 자극시키고 잡아 끌고 미친 듯이 내몰았으며 이 거대한 기수는 자기의 넓적다리에 그 묵직한 말을 끼고 날아오를 듯이 말을 들어올렸다. 그들은 앞으로 곧장 달려들면서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달려갔다. 자는 저 멀리 아내와 남편의 두 그림자가 마치 두 마리의 새가 서로 쫓고 쫓기고 하면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처럼 달아나면서 멀어지고 작아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줄리앙이 여전히 똑같은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화가 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저 부인 머리가 돈 것 같군. 두 사람 모두 이제는 들판의 물결 속으로 파묻혀버린 두 친구들 뒤를 따라달렸다. 15분쯤 지나서 그들은 백작 부부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얼마 안 있어 그들은 서로 합류했다. 백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땀을 흘렸으며 웃으면서 만족스러워하고 의기양양해서 자신의 당해낼 수 없는 완력으로 떨고 있는 아내의 말을 잡고 있었다. 부인은 고통에 가득 찬 경련이 있는 얼굴로 창백해 있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정신을 잃기라도 할 것처럼 남편의 어깨에 한 손을 짚고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자는 그날 백작이 미칠 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 나서 백작 부인은 그 후 한 달 동안 예전에 보지 못했을 만큼 명랑해 보였다. 그녀는 전보다도 더 자주 랩에 불러와서 쉴 새 없이 웃었고 격정적인 애정으로 잔을 포옹하곤 했다. 마치 신비로운 황홀감이 그녀의 생활에 내려온 것 같았다. 그녀의 남편도 역시 아주 행복해서 잠시도 아내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애정이 더 두터워진 듯 매 순간마다 그녀의 손이나 옷을 만지려고 하였다. 어느 날 저녁 백작이 잔에게 말했다. 우린 지금 행복에 잠겨 있답니다. 지금까지 질베르트가 이렇게 상냥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는 기분이 언짢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하는 일이 전혀 없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것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줄리앙 또한 변한 것 같았다. 전보다 쾌활해졌으며 짜증도 부리지 않았다. 마치 두 집안의 우정이 각 가정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 듯이 보였다. 봄은 이상하게 빨리 찾아왔고 날씨는 따뜻했다. 온화한 아침부터 조용하고 훈훈한 저녁까지 태양은 대지의 온 표면에 싹이 돋아나게 했다. 그것은 모든 싹들이 동시에 돋아나는 갑작스럽고 힘찬 탄생이었고 세상이 다시 젊어지는 것을 믿게 하는 특권을 가진 해에 이따금 자연이 보여주는 재생에 대한 열정의 하나이고 억제할 수 없는 수액의 일시적인 충동이었다. 자는 이 생명의 발효에 막연히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풀 속에 있는 작은 꽃을 보아도 갑자기 나른함을 느낀다거나 감미로운 우수에 잠긴다거나 부드러운 공상에 잠겨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그러고는 첫사랑의 감동 어린 추억이 가슴에 스미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줄리앙에 대한 사랑이 다시 그녀의 가슴 속에 살아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끝났다. 영원히 끝나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온몸이 미풍의 애무를 받고 봄의 향기가 스며들어 어떤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속삭임에 부추김을 받는 것처럼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서 따뜻한 태양 아래 몸을 맡기고 아무런 생각도 일깨우지 않는
막연하고 차분한 느낌과 환희가 온몸을 달리는 것을 즐겼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이렇게 나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의 환영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에트르타 부근의 작은 숲속에 있던 검푸른 나뭇잎들의 한가운데로 햇빛이 내리비치던 그 동굴의 재빠른 환영이었다. 거기서 처음으로 그녀는 그때 자신을 사랑하고 있던 그 젊은 남자 곁에서 자기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수줍은 욕망을 더듬거리며 말했었다. 그리고 또한 그녀가 갑자기 희망으로 빛나는 미래에 닿은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도 바로 거기서였다. 그녀는 그 숲을 다시 보고 싶었다. 그 장소에 다시 가보는 것이 자기 인생의 진행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줄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감상적이고 미신적인 순례를 하고 싶었다. 줄리앙은 새벽부터 어디론가 나갔다. 그녀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마르탱의 그 작은 흰말에 안장을 얹게 했는데 요즘은 가끔 이 말을 타곤 했다. 그녀는 출발했다. 어느 곳에도 무엇 하나 움직이지 않고 풀 한 폭이 잎사귀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조용한 날이었다. 마치 바람이 죽어버린 듯이 모든 것은 시간이 멈출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듯이 보였다. 벌레들조차도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타오르는 지고의 정밀이 모르는 사이에 태양으로부터 황금빛 수증기가 되어 눈에 띄지 않게 내려오고 있었다. 자는 행복하여 몸을 흔들면서 조랑말의 보통 걸음으로 말을 몰고 갔다. 가끔 그녀는 눈을 들어 하얀 뭉게구름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한가운데 홀로 높이 잊혀진 듯이 떠있는 수증기의 뭉치, 한 줌의 손뭉치 같은 구름이었다. 그녀는 에트르타의 문이라고 부르는 절벽에 그 커다란 아치 사이에 바다로 빠지는 계곡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아주 가만히 숲에 이르렀다. 아직 가늘은 푸른 잎사귀들 사이로 햇살이 비오듯 내리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장소를 찾아내지 못하고 좁은 길을 헤매었다. 갑자기 기다랗게 난 길을 가로지르자 그녀는 그 길의 맨 끄트머리에서 안장이 얹힌 두 마리의 말이 나무에 메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말들을 곧 알아보았다. 그것은 질베르트와 줄리앙의 말이었다. 고독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한 터라 그녀는 이 예기치 못한 만남이 기뻤다. 그래서 그녀는 그쪽으로 빨리 말을 몰았다. 이런 긴 머무름에 익숙해진 듯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두 마리의 말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녀는 그들을 불러보았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부인의 장갑 한 짝과 두 개의 채찍이 짓이겨진 잔디 위로 떨어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가 말을 남겨두고 멀리 간 것 같았다. 그녀는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15분, 20분을 기다렸다. 그녀가 말에서 내려 나무 줄기에 기대어 앉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마리의 작은 새가 그녀를 보지 못하고 그녀의 아주 가까이에 있는 풀 속으로 내려왔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날개를 쳐들고 떨면서 다른 새의 주위를 깡충거리며 뛰었다. 그리고 머리를 까닥이고 짹짹거리더니 갑자기 그들은 교미를 하였다. 자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처럼 깜짝 놀랐다. 그러고 나서 생각했다. 그래, 봄이지. 그러자 어떤 딴 생각이, 어떤 의혹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녀는 다시 그 장갑과 채찍과 버려져 있는 두 마리의 말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도망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안장에 뛰어올랐다. 레페풀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지금 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분주히 움직여 추리를 하고
사실들을 연결시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근시켰다. 왜 좀 더 일찍 예측하지 못했을까? 왜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가? 줄리 양이 집을 비우는 것과 예전의 멋을 다시 부리기 시작한 것과 그리고 그의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을 왜 알아채지 못했단 말인가? 그녀는 또한 질베르트의 신경질적인 짜증이라든가 그녀의 지나친 교태 그리고 얼마 전부터 백작이 다행이라고 말한 그녀가 갖고 있는 일종의 행복의 절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자는 다시 말을 보통 걸음으로 몰기 시작했다.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는데 말의 빠른 속도가 그녀의 생각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흥분이 지나가자 그녀의 마음은 다시 평온해지고 질투심과 증오심도 느끼지 않았으나 경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거의 줄리앙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 그가 하는 짓은 아무것도 그녀를 놀라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백작 부인의 자기 친구의 이중의 배신은 그녀를 격분시켰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믿을 수가 없고 거짓말쟁이이며 가식적이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다. 사람은 때로 죽음과 같은 슬픔처럼 환멸의 비애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기로 예사로운 정에는 자기 영혼을 닫아버리기로 오직 폴과 부모님만을 사랑하기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저 그런 얼굴로 대하며 참고 견디리라 결심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들어가서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와서는 1시간 동안이나 줄곧 정신없이 아이에게 키스를 퍼부었다. 줄리앙은 저녁 식사를 하러 돌아왔는데 즐겁게 미소를 짓고 의도적으로 애정을 퍼부으면서 그래, 아버님과 어머님은 올해에는 안 오시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녀는 이 친절이 너무도 고마워서 숲에서 본 것을 거의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갑자기 폴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두 분을 빨리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도착을 재촉하는 편지를 썼다. 부모님은 5월 20일 예정으로 오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지금은 그 달의 7일이었다. 그녀는 날로 더해가는 초조감으로 부모님을 기다렸다. 딸로서의 정 이외에 자기의 마음을 정직한 사람들의 마음에 문질러 깨끗이 닦고 싶은 새로운 욕구를 느꼈기 때문이다. 생활이나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욕망이 항상 고든 사람들, 모든 치욕스러운 행위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사람들과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지금 그녀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그런 모든 쇠약한 양심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의 올바른 양심의 고독 같은 것이었다. 그녀가 갑자기 감정을 숨길 줄 알게 되었다 해도 또 손을 내밀고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백작 부인을 맞아들인다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공허와 경멸의 느낌은 점점 더해가고 그것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지방의 사소한 소문들은 그녀의 영혼에 인간에 대한 더욱 큰 혐오와 더욱 강렬한 경멸을 불어넣어 주었다. 쿠이아리의 딸이 아이를 가져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마르탱의 하녀는 고아인데 임신을 했다. 15살밖에 안 된 이웃의 여자애도 임신을 했다. 절름발이에다 불결하고 볼품없는 여자. 그녀의 더러움이 너무도 지독해서 똥이라고 불리는 과부도 임신을 했다. 끊임없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날아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처녀라든가 결혼을 하여 가정의 어머니가 된 농부의 아내라든가 혹은 주위에 존경받는 부유한 농부가 엉뚱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 열기의 참 봄은 식물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혈기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잔에 꺼져버린 관능은 이제 다시는 흥분하지 않게 되었고 상처 입은 마음, 감상적인 영혼만이
결실을 맺게 하는 풍요한 미풍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공상에 잠겨 욕망을 느끼지 않고 흥분했으며 꿈에 대해서는 열정적이면서도 육체적인 욕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추악한 짐승 같은 욕망에는 증오에 넘치는 혐오감으로 가득 차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놀라워하고 있었다. 인간들의 이런 결합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처럼 이제는 그녀를 붕괴시켰다. 만약 그녀가 질베르트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자기 남편을 빼앗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녀 역시 이 일반적인 악덕의 진창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그녀는 저속한 본능의 지배를 받는 촌스러운 족속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녀는 그런 짐승 같은 무리들과 똑같은 식으로 자신을 던져버릴 수 있었을까? 부모가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날, 줄리앙은 마치 아주 자연스럽고도 우스운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쾌활하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것이 그녀의 혐오감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어제 빵 굽는 날도 아닌데 화덕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빵집 주인이 도둑고양이를 붙들 생각으로 들여다보았는데 빵이 아닌 자기 아내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빵집 주인이 뚜껑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두 남녀는 그 안에서 질식할 뻔했지. 그런데 빵장수의 아이가 이웃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야. 그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대장장이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줄리앙은 웃으면서 되풀이했다. 그 익살꾼들이 우리에게 사랑의 빵을 먹으려고 한 거야. 이거야말로 라퐁테누와 같은 이야기지. 자는 빵에 손을 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역마차가 층계 앞에 멈추고 남작의 기쁨에 찬 얼굴이 창문에 나타나자 젊은 여자의 영혼과 가슴 속에는 그녀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깊은 감동과 혼란스러운 애정의 충동이 일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깜짝 놀라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 남작 부인은 이 겨울의 6달 동안에 10년이나 늙어버린 것이었다. 디룩디룩하게 축 늘어진 그 굉장한 볼은 피가 부풀어 오른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눈은 흐릿해진 것 같으며 누군가 두 팔 밑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했다. 괴롭게 쉬는 숨은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 보여서 곁에 있는 사람마저도 고통스럽고 거북한 느낌을 갖게 했다. 남작은 매일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쇠약함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부인이 늘 숨이 차다고 하고 몸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을 불평할 때면 그는 이렇게 답하곤 했다. 안 그래 여보. 당신이 언제나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소. 자는 부모를 방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와 놀란 나머지 정신을 잃고 울었다.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품으로 뛰어들며 아직도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말했다. 아, 어쩌면 어머니가 저렇게 변하셨지요? 어머니가 왜 그러신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죠? 아버지는 매우 놀라서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했지? 안 그래, 내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단다. 단언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과 마찬가지야. 그날 밤 줄리앙은 아내에게 말했다. 장모님은 건강이 점점 나빠지시는군. 앞으로 멀지 않은 것 같아. 그 말에 잔이 울음을 터뜨리자 그는 짜증을 냈다. 자, 이런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말하진 않았어. 당신은 언제나 극단적으로 생각하는군. 어머니가 변하셨다는 것뿐이야. 그건 나이 탓이야. 일주일쯤 지나자 자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일종의 이기적인 본능으로 영혼의 평온을 바라는 자연적인 욕구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나 근심을 언제나 물리치고 억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공포를 눌러두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남자 부인은 걸을 수가 없어서 매일 30분 이상은 산책할 수 없었다. 단 한 번 자기의 산책 코스를 돌고 나면 더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자기의 벤치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산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쉬자꾸나. 오늘은 내 비대증이 다리를 못 쓰게 만드는구나. 그녀는 이제 전처럼 소리내어 웃지도 않았다. 작년 같으면 온통 몸을 흔들면서 웃어댈 일에도 단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시력은 아직 뛰어났기 때문에 코린이나 라마르틴의 명상시집 같은 것을 다시 읽으면서 소위를 했다. 그러고 나서는 추억의 서랍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무릎 위에다 아직도 마음속에 그리운 낡은 편지들을 쏟아놓고 서랍은 자기 곁에 있는 의자 위에 놓아두고 하나하나 천천히 다시 읽은 후에 자기의 유물들을 하나씩 그 속에 다시 집어넣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 혼자 있을 때는 마치 사랑하는 고인의 머리털에 남몰래 입을 맞추듯이 그 중에 어떤 편지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이따금 잔이 불쑥 들어올 때면 아주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곤 하였다. 그녀가 "왜 그러세요, 어머니?" 하고 소리치면 남작 부인은 긴 한숨을 내쉰 후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유물들 때문에 그렇단다. 그렇게도 좋았던, 그러나 끝나버린 것들에 감동이 되어서 말이야. 게다가 이제 거의 생각지도 않고 있던 사람들이 문득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마치 그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단다. 나중에 너도 그것을 알게 될 거야." 남작이 뜻밖의 이런 우울한 순간에 나타나서 중얼거렸다. 잔, 얘야, 부탁이니 내 편지들을 데워버려라. 편지란 편지는 모두 내 어머니 것이든 내 것이든 모두 말이야. 늙어서 자신의 젊은 시절 추억에 코를 쳐박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단다. 그러나 잔 역시 자신의 편지들을 간수해 두었고 자신의 유물 상자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어머니와는 모든 면에 있어서 닮지 않았으면서도 명상적이고 감상적인 성격이라는 일종의 유전적 본능에는 따르고 있었다. 남작은 며칠 후에 어떤 일로 집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되어 떠나갔다. 계절은 화창했다. 온화하고 기분 좋은 밤, 별들이 총총한 밤이 조용한 저녁에 뒤따르고 청명한 저녁은 빛나는 낮 뒤에 오고 빛나는 낮은 눈부신 여명에 뒤이어왔다.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줄리앙의 정사와 질베르트의 배신을 잊어버린 잔은 거의 완전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온 들판은 꽃이 만발했으며 향기가 자욱했다. 언제나 평화로운 광대한 바다는 태양 아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짝이고 있었다. 잔은 어느 날 오후 포를 안고 들로 나갔다. 그녀는 자기 아들과 꽃이 잔뜩 피어있는 들판의 풀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무한한 행복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아이에게 키스를 하고 열정적으로 껴안았다. 들판의 향긋한 냄새가 코를 스치고 지나가면 그녀는 끝없는 행복 속에 의식을 잃고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느꼈다. 그리고 아들의 장래를 꿈꾸었다. 이 아이는 무엇이 될까?
때로는 명성이 높고 힘센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다. 또 때로는 평범하게 자기 곁에 있으면서 헌신적이고 상냥하고 언제나 어머니를 위해 두 팔을 벌려주는 편이 낫겠다고도 생각했다. 그녀가 어머니로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할 때면 자기 아들로서 오직 사랑하는 아들로서만 있어주기를 바랐지만 정열적인 이성으로 아이를 사랑할 때면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도랑가에 앉아서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섦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작은 아이가 자라서 씩씩한 걸음걸이로 걷고 뺨에 수염이 나고 낭낭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생각을 하자 갑자기 이상스런 마음이 들었다. 멀리서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다.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마리우스가 달려오고 있었다. 어떤 손님이 기다리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방해를 받는 것이 못마땅해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소녀는 전속력으로 달려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마님! 남자 부인이 위독하세요! 자는 등에 식은땀이 쭉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정신없이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저 멀리 플라타나스 나무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그쪽으로 뛰어들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자 두 개의 베개로 머리를 받치고 땅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얼굴은 온통 새카맣고 눈은 감겨져 있었으며 20년 전부터 숨가빠하던 가슴은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 유모가 자네 팔에서 아이를 받아 저쪽으로 데려갔다. 잔이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떻게 넘어지셨죠? 의사를 빨리 불러와야겠어요. 그리고 몸을 돌리자 어떻게 알고 왔는지 사제가 눈에 띄었다. 그는 소매자락을 걷어올리고 서둘러 여러 가지 처방법을 썼다. 그러나 식초도 오드 콜로누도 마사지도 효과가 없었다. 옷을 벗기고 눕혀드려야겠는데 하고 사제가 말했다. 소작인 조세프 쿠이아르도 시몽 영감과 리드븐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피코 신부의 도움으로 그들은 남작 부인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들어올리면 머리가 뒤로 처지고 그들이 잡고 있던 옷이 찢어졌다. 그만큼 뚱뚱한 몸은 무겁고 옮기기가 힘들었다. 그러자 자는 무서움에 질려 울부짖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거대하고 맥없는 몸을 다시 땅에 내려놓았다. 거실에 안락의자를 하나 가져와야만 했다. 의자에 앉혀서야 겨우 부인을 들어올릴 수가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층계를 애써 올라가 다시 계단을 그리고 침실에 이르러 부인을 침대 위에 눕혔다. 부엌 하녀가 부인의 옷을 다 벗기기도 전에 때마침 당튀가부가 나타났다. 하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사제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냄새를 맡고 오기라도 한 것처럼 느닷없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조세프 쿠이아르는 의사를 부르러 전속력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사제가 막 성유를 가지러 가려고 하자 간호인인 과부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사제님. 이런 일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방법을 써야 할지, 어떤 처방을 사용해야 할지 몰라 미친 사람처럼 애원했다. 신부는 어찌 되었든 속죄의 말을 중얼거렸다. 2시간 동안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이 보랏빛 육체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무릎을 꿇고 자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흐느껴 울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구원과 위안과 희망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듯 했다. 그래서 그녀는 의사에게로 달려들어 이 사건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여느 날처럼 산책을 했습니다. 건강하셨어요. 대단히 좋을 정도로. 점심에는 수프와 달걀 2개를 잡수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새까매지셨어요. 그러고는 더는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의식을 되살리려고 온갖 짓을 죄다 해보았습니다만. 그녀는 간호인이 의사에게 이제는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를 신중한 몸짓으로 알리는 것을 보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녀는 불안스럽게 거듭 물었다. 위독하신가요? 위독하시다고 생각하세요? 마침내 의사가 말했다. 두려운 일입니다만 아무래도 가망이 없으신 것 같군요.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자는 2 팔을 벌리고 어머니의 가슴 위에 쓰러졌다. 줄리앙이 돌아왔다. 그는 슬픔의 부르짖음도 절망도 드러내지 않고 분명 난처한 듯 당황한 모습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당한 뜻밖의 일이라 이런 경우에 어울리는 얼굴과 태도를 단번에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마지막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었으며 무슨 말인지를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아내도 또한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2 팔로 시신을 움켜잡고 거의 그 위에 눕다시피 하며 키스를 했다.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만 했다. 그녀는 미친 것 같았다. 1시간 후에는 그녀가 다시 그 방에 오는 것을 생각했다. 어떠한 희망도 존재하지 않았다. 방은 이제 임시 시체 안치소로 개조되어 있었다. 줄리안과 사제는 창가에서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당티 가부는 안락 의자에 앉아 편안한 태도로 밤샘에 익숙한 여자처럼 죽음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어떤 집도 자기 집처럼 느껴 벌써 졸고 있는 것 같았다. 밤이 왔다. 사제는 잔에게 다가가 그녀의 2 손을 잡고 위로할 길 없는 그 마음에 종교적인 위안의 말을 늘어놓아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 했다. 그는 고인에 대해 이야기했고 성직자의 말투로 찬양을 했으며 시체란 항상 사제에게는 가까운 것이라며 사제의 그 거짓 슬픔으로 애도하고 유해 곁에서 기도를 올리며 밤을 새우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자는 발작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거절했다. 그녀는 혼자서 마지막인 오늘 밤, 이 고별의 밤을 혼자서 보내고 싶었다. 줄리앙이 다가왔다. 그건 안 돼요. 우리들이 남아 있읍시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싫다는 표시로 고갯짓을 해보였으며 겨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분은 나의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예요. 나 혼자서 밤샘을 하고 싶어요. 의사가 중얼거렸다. 하고 싶다는 대로 내버려 둡시다. 간호인이 옆방에 남을 테니까. 사제와 줄리앙은 자기들의 침대를 생각하면서 동의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코 신부가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는 주님은 그대와 함께 라고 말할 때의 그 어조로 이분은 성녀와 같으십니다 하고 말하면서 방을 나갔다. 그러자 줄리앙이 여느 때와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뭐 먹을 것 좀 들겠소? 자는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줄도 모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기운을 차리자면 좀 먹어두는 것이 좋을 텐데. 그녀는 정신 나간 어조로 대답했다. 빨리 아버지를 찾아오도록 하세요. 그는 루앙으로 심부름꾼을 보내기 위해서 방을 나갔다. 그녀는 절망적인 회한이 물결처럼 끓어오르는 데에 몸을 내맡기기 위해 마치
이 마지막 대면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일종의 정지된 어떤 고통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밤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 고인을 어둠으로 둘러쌌다. 당티 과부가 간호인의 조용한 동작으로 눈에 띄지 않는 물건들을 찾아 정리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였다. 그러고 나서는 초 2자루에 불을 붙여 침대 옆에 하얀 보가 쓰여진 머리맡 탁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혼자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줄리앙이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아무것도 들고 싶지 않소? 아내는 싫다고 고갯짓을 했다. 그는 슬프다기보다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들 세 사람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꼼짝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따금 잠이 든 간호인이 약간 코를 골다가는 갑자기 깨곤 하였다. 마침내 줄리앙이 일어나 자네에게 다가왔다. 아직도 혼자 남아있고 싶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남편의 손을 잡았다. 네, 정말이에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고 속삭였다. 가끔 보러 오겠소? 그러고는 당티 가부와 함께 나갔다. 그 여자는 옆방으로 자신이 앉았던 안락의자를 밀고 갔다. 자는 문을 닫은 다음 2개의 창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녀는 얼굴 가득히 풀베는 계절의 저녁에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의 물을 받았다. 어제 베어놓은 잔디의 건초더미가 달빛 아래 뉘어져 있었다. 이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마치 어떤 역설처럼 가슴을 애는 것이었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돌아와 움직이지 않는 차디찬 손 하나를 잡고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이제 졸도를 했던 그 순간처럼 부어있지는 않았다. 지금은 한 번도 그래 보지 못했을 만큼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듯 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의 창백한 불꽃이 매 순간마다 얼굴의 그림자를 옮겨놓아 마치 그녀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이게 했다. 자는 열심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먼 소녀 시절의 밑바닥으로부터 수많은 추억들이 밀려왔다. 그녀는 수녀원 부속 여학교의 면회실로 어머니가 찾아왔던 일과 그녀에게 과자가 가득 든 종이봉지를 내밀던 때의 모습, 수많은 사소한 일들, 사소한 사건들, 무수한 애무, 말, 억양, 친근한 몸짓, 웃을 때의 눈가주름, 자리에 앉자마자 내쉬는 그 숨가빠하던 큰 숨소리를 회상했다. 그녀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는 소리를 되풀이하면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말이 지닌 무서운 의미가 실감나게 그녀에게 나타났다. 여기 누워있는 사람, 엄마, 어머니, 아델라이드 부인은 진짜 죽은 것일까? 그녀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아버지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잘 잤니 자네트 하고 말하지도 못하리라. 그녀는 죽은 것이다. 관 속에 넣고 못질을 하여 땅 속에 묻으면 끝이리라. 더는 볼 수 없게 된다.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녀에게는 이제 어머니가 없단 말인가? 눈을 떴을 때부터 보아온 팔을 벌리면서부터 사랑한 이토록 정답고 그리운 얼굴, 이 크나큰 애정의 배출구, 이 유일한 존재, 그 밖의 모든 사람들보다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어머니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얼굴, 추억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의 무서운 발작에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다가 흰 천을 움켜쥐고 있는 두 손을 부르르 떨면서 입을 침대에 꼭 붙이고 가슴을 찢는 듯한 목소리를 시트와 이불 속에 대고 울부짖었다. 아, 엄마! 불쌍한 엄마! 엄마! 그녀는 눈속을 뚫고 도망치던 그날 밤처럼 미칠 것 같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침상의 공기가 아닌, 이 고인의 공기가 아닌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려고 창가로 달려갔다. 잘 깎은 잔디밭, 나무들, 들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바다가 조용한 평화 속에 쉬고 있었으며 부드럽고 매혹적인 달빛 아래 잠들어 있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이 부드러운 공기가 자네 가슴에 파고들어 그녀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침대 곁으로 와 앉아서 병든 어머니를 밤새워 간호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손을 자기 손에 다시 쥐었다. 큰 벌레 한 마리가 촛불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공처럼 이리저리 벽에 부딪히며 방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날아다녔다. 자는 붕붕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데에 신경이 쓰여 눈을 들어 보았으나 하얀 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시계의 추가 가볍게 똑딱거리는 소리와 다른 작은 소리, 아니 차라리 거의 들리지 않는 어떤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침대 발치에 있는 의자 위에 던져진 옷 속에서 잊혀진 채 아직도 가고 있는 어머니의 회중식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이 고인과 조금도 멈추지 않는 이 기계와의 어떤 막연한 연결이 자네 가슴에 날카로운 고통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시간을 보았다. 겨우 10시 30분이었다. 그녀는 온 밤을 여기서 지내야 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다른 추억들이 그녀에게 떠올랐다.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한 추억이었다. 로잘리, 질베르트, 자기 가슴에 쓰디쓴 환멸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비참하고 슬프고 불행하고 죽음의 연속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괴롭히고 울린다. 어디서 약간의 휴식과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아마도 어떤 다른 세상이겠지. 영혼이 이 세상의 시련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겠지. 영혼, 그녀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에 관해서 공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시적인 확신 속에 집착하는가 하면 그와 같이 막연한 다른 가설이 당장에 뒤집어지는 것이었다. 대체 지금 어머니의 영혼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움직이지 않는 얼음같이 차가운 이 육체의 영혼은 어쩌면 아주 먼 곳에 있을 것이다. 우주의 어딘가에.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세상에서 도망간 보이지 않는 새처럼 증발되어 버린 것일까? 신에게 불려갔을까? 아니면 새로운 창조물 속 어딘가에 뿌려져서 막 발아하려는 싹들 속에 섞인 것일까?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방 안에 어머니가 떠나간 이 생명 없는 육체의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닐까? 갑자기 자는 영혼이 스쳐가듯 그녀를 스쳐가는 바람을 느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무서웠다. 견딜 수 없이 무서웠다. 너무도 무서워서 감히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뒤를 돌아보기 위해 몸을 돌릴 수도 없었다. 그녀의 가슴은 갑작스러운 공포에 둘러싸인 듯이 두근거렸다. 그러자 갑자기 보이지 않던 벌레가 다시 날아들어와 빙빙 돌면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싹해졌으나 날벌레의 붕붕거리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곧 마음이 놓여 일어나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녀의 눈길이 스핑크스의 머리가 달린 서랍, 유물이 들어있는 가구 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어떤 정답고 이상스러운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이 마지막 밤샘을 하면서 마치 어떤 성스러운 책이라도 읽는 것처럼 고인에게 소중했던 이 낡은 편지들을 읽는 것이었다. 상냥하고 헌신적인 의무, 저승에 간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는 진정으로 자식으로서의 효도가 되는 것을 수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조부모의 오래된 편지였다. 그녀는 그들의 딸인 이 육체 너머로 그들에게 두 팔을 내밀고 싶었다. 이 장래의 밤에 그들도 역시 슬퍼하고 있을 것 같은 그분들에게로 가서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 막 자기 차례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아직은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자신 사이에 일종의 신비스러운 애정의 고리를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책상 서랍의 앞문을 열고 아래 서랍에서 가지런히 끈으로 묶어 나란히 정돈해 놓은 작은 노란 종이 다발을 한 뭉치 끄집어냈다. 그러고는 일종의 지나친 감상으로 그것들을 모두 침대 위에 남작 부인의 팔 사이에 놓고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집안의 오래된 서랍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낡은 편지들, 다른 세계의 냄새가 나는 그런 편지들이었다. 처음 편지는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시작하고 있었다. 다른 편지는 내 귀여운 딸아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내 사랑하는 꼬마야, 나의 귀염둥이, 열렬히 사랑하는 내 딸, 그 다음은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사랑하는 아델라이드, 내 사랑하는 딸. 이렇게 소녀에게, 처녀에게, 나중에는 젊은 아내에게 등 편지를 보내는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시작하고 있었다. 이 모든 편지들은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시시하고 허물없는 사소한 일들, 집안의 크고 단순한 사건 따위가 열정적이고 순진한 애정으로 쓰여 있었다. 나, 아버지는 유행성 감기에 걸렸단다. 오르탕스 하녀는 손가락을 대었어. 크로크라 고양이가 죽었다. 울타리 오른쪽에 있는 전나무를 베어버렸지. 어머니가 성당에서 돌아오다가 미사 경본을 잃어버렸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누가 훔쳐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거기에는 잔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쓰여 있었으나 대부분은 예전에 그녀가 어렸을 때 그 이름을 희미하게 들어본 것 같은 생각이 어렴풋이 들기도 했다. 그녀는 계시와도 같은 이러한 사소한 일들에 감동이 되었다. 갑자기 지나간 비밀의 세월, 어머니의 정신생활에 뛰어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누워있는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는 고인을 위해서 읽는 것처럼 고인의 기분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려는 것처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움직이지 않는 시신도 행복한 듯이 보였다. 그녀는 침대 발치에 읽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집어던졌다. 그리고 관 속에 꽃을 넣듯이 이 편지들을 넣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꾸러미를 풀었다. 그것은 새로운 필적이었다. 나는 이제 그대의 애정 없이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미칠 듯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뿐이었다. 이름도 없었다. 이해가 안 가서 편지를 뒤집어 보았다. 수신이는 분명 르 페르티 데보 남작 부인 앞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 것을 읽어보았다. 오늘 밤 그분이 나가시자마자 오세요. 1시간은 함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헛되이 당신을 갈망하면서 열광적인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내 두 팔로 당신의 육체를 안고 내 입술 아래 당신의 입술이, 내 눈 아래 당신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당신은 그 사람 곁에 잠들어 있고 그
그가 마음대로 당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버리고 싶은 분노를 느낍니다. 자는 어리둥절하여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이 사랑의 말들은 누구에게 보낸, 누구를 위한,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그녀는 계속 읽어보았으나 여전히 미칠 듯한 사랑의 고백, 신중한 충고가 곁들인 미래의 약속들이었다. 그런 다음 언제나 끝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반드시 이 편지를 태워버리십시오. 끝으로 그녀가 읽은 것은 저녁 식사 초대에 단순히 승낙한다는 평범한 짧은 편지였는데 똑같은 필적으로 폴 덴마르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남작이 아직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불쌍한 폴이라고 부르는 남자로서 그의 부인은 남작 부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러자 잔에게는 갑자기 어떤 의혹이 스쳐갔고 그것은 곧 확신으로 변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연인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진 그녀는 마치 자기 몸 위로 기어오르는 어떤 독벌레를 던져버리듯이 그 더러운 편지들을 발작적으로 집어던졌다. 그리고 창가로 달려가 자기도 모르게 목이 메이는 듯 소리를 지르며 무섭게 울부짖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온몸이 찢어지는 듯 벽의 발치에 주저앉아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얼굴을 파묻고 끝없는 절망에 잠겨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어쩌면 온 밤을 내내 그렇게 울었을 것이다. 그런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어쩌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편지는 모두 침대와 마룻바닥에 흩어져 있다. 하나만 읽어보아도 마지막이다. 아버지가 이것을 아시게 된다면 그녀는 달려들어 노랗게 바랜 그 낡은 편지들을 한 움큼 움켜잡았다. 조부모의 것들과 연인의 것, 아직 읽어보지 않은 것, 그리고 책상 서랍 속에 아직도 묶인 채로 있는 것들을 벽난로 속에 무더기로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머리맡 탁자 위에서 타고 있던 촛불을 가져다가 그 편지 더미에 불을 붙였다. 커다란 불길이 치솟아 올라 방과 침상과 시신을 춤추는 듯한 강렬한 빛으로 비추고 굳어진 얼굴에 떨리는 옆모습과 시트 밑에 있는 거대한 몸의 윤곽이 침대의 흰 천 위에 꺼멓게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벽난로 바닥에 한 줌의 잿더미밖에 남지 않자 그녀는 고인의 곁에 앉을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이 열려져 있는 창가로 가서 몸을 돌리고 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다. 몹시 괴롭고 비탄에 잠겨 한탄하는 어조로 이렇게 신음했다. 아, 불쌍한 엄마. 아, 불쌍한 엄마. 그러자 무서운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혹시 그저 혼수 상태에 빠져 잠들어 있을 뿐이라면,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된다면 무서운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사랑을 감소시키게 되지 않을까? 전과 같은 경건한 입술로 키스를 할 수 있을까? 전과 같은 헌신적인 애정으로 극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밤의 어둠이 사라졌으며 별들이 창백해졌다. 날이 밝기 전에 서늘한 시각이었다. 기울어진 달이 모든 수면을 진죽빛으로 물들인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자 레페풀에 도착했을 때 창가에서 보낸 그 밤의 추억이 잔의 가슴을 찔렀다. 얼마나 아득한 일인가. 얼마나 모든 것이 변해버렸는가. 그 당시 생각했던 미래와 얼마나 다르게 보내는가. 어느덧 하늘은 장밋빛으로 변했다. 기쁨에 찬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장밋빛이었다. 그녀는 지금 어떤 이상한 현상을 대하듯이 이 빛나는 하늘의 개화를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명이 떠오르는 이 지구상에 기쁨도 행복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문 여는 소리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줄리앙이었다. 어떻소? 너무 피곤하지 않소? 그녀는 아니요 하고 말을 더듬거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있게 되지 않을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이젠 가서 쉬어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키스했다. 조용하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키스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하루는 죽음에 따르는 슬픈 일들 속에서 흘러갔다. 남작은 저녁 때에 도착했다. 그는 몹시 울었다. 장례식은 그 다음 날 치를 예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얼음같이 찬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고 마지막 화장을 하고 시신을 관 속에 넣고 못지라는 것을 지켜본 후에 자는 자리를 떴다. 조문객들이 모여들었다. 질베르트가 제일 먼저 와서 흐느끼며 친구의 가슴에 몸을 던졌다. 창문으로 마차들이 몇 대씩 울타리를 돌아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현관에서 떠들썩하게 울려왔다. 상복을 입은 부인들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왔다. 잔이 전혀 모르는 부인들이었다. 쿠틀리의 후작 부인과 부르지빌 자작 부인이 잔에게 키스했다. 그녀는 갑자기 리종 이모가 자기 뒤에 소리 없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이모를 다정스럽게 포옹했다. 그것은 거의 노처녀를 실신케 할 정도로 강렬했다. 줄리앙이 상복을 입고 우아한 모습으로 바쁜 듯이 들어왔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흡족스러운 것 같았다. 그는 아내에게 상의할 것이 있다면서 낮은 소리로 말한 뒤 은근한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귀족들이란 귀족은 모두 다 왔군. 아주 잘된 일이야. 그리고 그는 부인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다시 나갔다. 장례식이 거행되는 동안 리종 이모와 질베르트 백작 부인만이 장 곁에 남아 있었다. 백작 부인은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분,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분 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계속 잔에게 키스를 했다. 드 푸르빌르 백작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왔을 때 그 자신도 마치 자기 친어머니를 여인 듯이 울고 있었다.